투팍, 플레임은 투팍 아마루 샤커로 1971년 6월 16일 미국 뉴욕주 뉴욕시 이스트 할렘에서 출생한 미국의 래퍼, 배우이며 1996년 9월 13일 25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의 이름은 페루의 원주민 독립운동가였던 투팍 아마루 2세에서 유래됐으며 예명도 본명의 투팍을 변형시킨 것이다. 본토에서는 아직도 투팍이라고 불린다. 라이벌이었던 비기와 함께 역대 최고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래퍼 중 한 명으로 여겨진다. 동시에 스눕독과 함께 서부 힙합의 대부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롤링스톤에서는 투팍을 역사상 최고의 아티스트 100인 중에서 86위에 선정했다. 그 이유는 투팍이 수많은 래퍼들에게 영향을 주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개발해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단순히 힙합이라는 장르에서 벗어나 대중문화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과 명성을 떨친 인물이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힙합을 주류 대중음악의 자리에 올려놓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음악 저널리스트인 척 필립스는 랩을 조잡한 거리 유행에서 복잡한 예술 형식으로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으며 현재의 글로벌한 힙합 현상의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주장했다. 도트대시 메러디스에서는 투팍을 역사상 최고의 래퍼 5위에 선정하며 투팍 샤커는 역대 가장 영향력 있는 힙합 아티스트다. 투팍은 죽어서도 초월적인 랩 인물로 남아있다라고 밝혔으며 빌보드에서는 역사상 최고의 래퍼 50인 중 4위에 올랐다. 래퍼인 YG는 자신이 투팍의 글과 시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그가 정말 제가 공감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삶에서 아버지 같은 사람이 없기에 투팍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그걸 삶에 적용시키죠 라고 인터뷰했다. 역사상 최고의 래퍼를 거론할 때 항상 언급되는 나스는 자신이 투팍을 셰익스피어 너머에 놓았다며 극찬을 했고 에미넴은 켄드릭 라마와 함께 투팍이 역사상 최고의 작곡가 중 한 명이라고 평가했다. 이렇듯 사망한 지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설적인 힙합 아티스트들에게 꾸준히 찬사를 들으며 이제는 하나의 클래식이 되었음을 확실시했다. 사실 투팍을 논할 때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딱히 특별한 일이 아니다. 당장 본인만 해도 연극과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깽당 간 전쟁과 문화 간 갈등에 내재된 심리적 복잡성을 탐구해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탐구한 주제를 반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블랙팬서당과 흑인 민주주의, 평등주의, 자유의 개념을 포함한 광범위한 미국, 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글로벌 영향에 영감을 받았다. 그렇기에 투팍의 작품에는 사회적 불평등과 불의, 연민, 장난기, 희망을 포함한 대조적인 주제들이 주가되며 Ambitions as a Leader, I Ain't Mad at Ya, California Love, Life Goes On, Picture Me Rolling과 같은 곡들은 음악 평론가들 사이에서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뮤직의 수석 편집자 출신인 스티븐 토마스 에를로와이는 투팍이 죽음으로써 대가를 치렀지만 갱스터 랩의 순교자로 남게 된 건 역시 사실이라는 주장을 했으며 래퍼인 코르메가는 노토리어스 빅이 뉴욕을 상징했다면 투팍은 미국을 상징했다고 인터뷰했다. 한때 절친 사이였던 스눕독은 록앤롤 명예의 전당 헌정식에서 투팍을 역사상 최고의 래퍼라고 칭했으며 서히티 역시 컴플렉스와의 인터뷰에서 투팍을 역사상 최고의 래퍼라고 평가했다. 심지어 미국의 49대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는 투팍이 현존하는 최고의 래퍼라는 말을 남겼는데 그 이유는 서부 해안의 사람들 중에서는 아직까지도 진지하게 투팍이 살아있다고 믿는 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시 투팍이 흑인들 사이에서 얼마나 큰 지지를 받았고 지금까지도 전설을 넘어 성자로 여겨지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셈이다. 패션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된다. 예시로 토끼기 모양으로 반다나를 묶는 행위는 당시 힙합계에서 가장 독특한 스타일 중 하나로 여겨졌으며 1990년대 패션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현재까지도 아티스트들과 모델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당대 가장 혁명적인 목소리 중 하나가 된 시인이자 사회활동가였으며 음악과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가장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 중 하나이자 활동주의의 아이콘이 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와 하버드 대학교,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에서는 투팍이 후대에 끼친 영향력을 분석하는 수업이 생기고 여러 교수 및 학자들이 관련 논문을 작성할 정도로 현재까지 그의 유산은 계속해서 기억되는 중이다.
아티스트 개인의 역량으로 봤을 때 가장 크게 인정받는 부분은 뭐니뭐니 해도 가사이다. 그 외에도 갱스터 랩이나 파티 음악처럼 거칠고 화려한 힙합 음악까지도 커버할 정도로 작사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하고 넓은 것이 특징이다. 투팍은 안정적인 랩 메이킹으로 빠르고 흥겨운 파티곡부터 느릿하면서 안정적인 느낌의 자전적인 곡까지 어떤 비트에서도 잘 녹아드는 랩 스타일이 특징이다. 또한 투팍의 대표곡들을 보면 대부분 템포가 느리고 투팍 역시 느릿하게 그루브를 타는 곡들이 많아 타이트하게는 못한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있는데 어버브 더 로우의 Call It What You Want나 투팍의 Holla If You Hear Me, 디지털 언더그라운드 시절의 Same Song, 그리고 트러블썸 96을 들어보면 타이트하고 빠르게도 랩을 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음색과 발성이 상당히 뛰어난데 빅이 역시 묵직한 랩톤이지만 음색적으로는 허스키하고 거친 느낌이라면 투팍은 웬만한 배우나 성우의 버금가는 굵직하고 깔끔한 목소리 톤이 매력으로 손꼽힌다. 투팍의 랩을 이후 시대 아티스트들과 리믹스했을 때도 목소리가 가장 귀에 탁 들어오는 느낌을 준다. 투팍의 어머니는 흑표당의 멤버였다. 여기서 흑표당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권익보호와 향상을 목표로 했던 미국의 극좌익인 마르크스주의 성향 정당 겸 무장단체이다. 흑인의 강인함과 존엄을 표현하기에 검은 표범이 제격이라고 해서 당명도 흑표당으로 지어졌다. 1960에서 70년대 히피 열풍과 반기성문화적 사회 분위기에 힘입어 흑백 차별 금지와 흑백 평등 등을 추구하며 사회운동을 조직하는 동시에 공권력 남용에 대항한 무장 방어를 추구했다. 멜컴 X의 급진론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마오이즘, 안티파시즘, 반제국주의, 흑인들의 무기 소지권도 주장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버클리 등지에서 시위가 잦은 와중에 그 지역 경찰들로 KKK의 잔당들인 남부 출신자들을 특채로 대거 뽑아버리자 이에 자극을 받아 창당됐다고도 한다. 이 흑표당의 재판 과정 중 투팍의 어머니는 그를 임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이 끝나고 아들이 태어난 후에도 그녀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투팍이 12살이 되기까지 불황자 수용소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 이후 1983년부터 투팍 어머니의 옛 남자친구가 그들과 같이 살게 되면서 어느 정도 그들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였다. 어머니는 투팍을 할렘의 연기 전문 학교에 입학시키고 투팍은 분노의 포도에서 첫 역할을 맡는다. 15살 때 메릴랜드로 이사하면서 볼티모어 예술고에 입학하고 MC 뉴욕이란 이름으로 투팍은 랩을 시작한다. 1988년 이 시기는 투팍이 빈곤의 고통에서 그나마 자유로울 수 있던 안정된 시기였다. 학비를 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볼티모어 예술고등학교에서 그는 원하던 대로 연극을 공부하고 랩 가사를 쓰는 등 자신의 창조적인 재능을 갈고 닦을 수 있었다. 하지만 흑인 해방군의 회원이었던 양아버지 무툴루 샤커가 조직 자금 충당을 위해 벌인 무장 강도 혐의로 감옥에 간 후 형편이 크게 어려워져 고등학교와 랩을 그만두고 길거리에서 마약을 파는 일을 했다. 정확히는 마약을 파는 일을 시도해 보았으나 적성에 맞지 않아 2주 만에 그만두었다. 자신의 말대로면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할 때마다 마음이 약해져서 외상으로 넘겨주거나 전당포 주인처럼 물건을 담보로 받은 적이 많다고 한다. 이것을 보고 마약을 공급해주는 업자가 2주 만에 투팍을 해고시켰다. 이후 투팍은 캘리포니아의 사우스 로스앤젤레스에서 마약상으로 일하다가 여러 번 그의 노래 속에서 밝힌 것처럼 누군가의 충고를 따라 랩계에 뛰어들게 된다. 동기에 대해선 논란이 많지만 아마 샷건을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있은 뒤부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 총알들은 투팍의 머리 위 5cm 정도 스쳐 지나갔다고 한다. 1990년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마친 후 투팍은 디지털 언더그라운드의 백댄서 겸 로드 매니저 객원 래퍼로서 디지의 순회 공연을 따라다니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디지는 인기 있는 그룹이었으며 특히 라이브에 강하다는 평을 받았고 투팍은 실력을 인정받게 되면서 오프닝 무대에 서기도 하며 착실한 진보를 이루어냈다. 여기서 그는 청소년기의 노토리어스 빅을 만나게 되는데 투팍은 그를 마치 친동생처럼 여겨 빅이에게 몇 분 안 되던 그의 공연 시간마저 나누어주며 실전 경험을 쌓게 했다. 1991년 투팍 칼립스 나우로 앨범 데뷔를 했을 때 투팍은 아직 19살밖에 되지 않은 상당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폭넓고 깊게 다루는 천재 래퍼로서 순식간에 주목받기 시작했다.
앨범에서 싱글 트래피드와 브렌다스 가러 베이비가 성공을 거두고 또 디지털 언더그라운드의 멤버로서 부른 노래 세임송이 그래미상 후보에 오르기도 하는 등 매우 성공적인 데뷔를 했다. 비슷한 시기에 역대 힙합 관련 영화들 중에서도 수작으로 손꼽히는 작품 주스의 주인공으로 출연해서 배우로서도 큰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 당시에 일어난 큰 사건은 텍사스에서 경찰을 쏜 어떤 소년이 투팍을 기소한 것이었다. 그는 투팍의 앨범이 그에게 경찰을 쏘게 할 동기를 주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사건은 점점 확대되기 시작해서 부통령인 댄 퀘일이 지상파 방송을 통해 투팍을 비난하는 전대미문의 결과를 낳았다. 미국의 부통령이 갓 데뷔한 신예 래퍼를 방송을 통해 대놓고 공격한 것은 사람들에게 인상 깊이 남았다. MTV를 위시한 다른 미디어들은 투팍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길 바랐고 앨범 소속사도 이를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이용했으며 대중들은 모두 만들어진 이미지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당시 10대에서 20대는 그를 해방과 자유의 화신으로 존경했으나 기성세대들이 보기에 투팍은 자녀를 오염시키는 불순분자였으며 동료 음악가들 사이에서도 건드려선 안 될 무서운 놈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성공적인 데뷔와 동시에 큰 사건들을 통해서 순식간에 힙합신의 거물이 되어버린 이 즈음 투팍은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1993년 앨범 Strictly for My Niggas는 이런 사정들로 인해 전작과 비교해 훨씬 더 폭력적인 이미지로 완성되었고 싱글 킴야 헤드업이나 I Get Around가 히트하게 된다. 아이스큐브, 아이스티, 너리 바리 네이처의 트리치, 스눕독 등과 만나게 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자넷 잭슨과 출연한 영화 포이틱 저스티스에서 럭키 역을 맡았고 흥행에 성공하게 되는데 이것으로 투팍은 영화계에서 확실한 입지를 다지게 되나 이후 여러 사건들로 인한 이미지 악화 때문에 거대 메이저 영화사들이 그를 더 이상 고용하려 하지 않게 되었다. 투팍이 출연했던 주스의 감독은 압력 때문에 신작에서 투팍을 빼야만 했고 이를 시작으로 다른 영화들 또한 취소되었으며 한동안 영화를 쉬게 되는 동기가 된다. 예술적인 면을 제외하고 가장 큰 사건은 애틀랜타에서 비번이었던 2명의 경찰을 총으로 쏜 것이다. 투팍은 당시 그들이 다른 흑인을 괴롭히고 있었음을 주장해 이 사건은 기소도 되지 않은 채 넘어가게 되지만 결과적으론 전국의 모든 경찰을 적으로 돌리게 된다. 또 하나의 사건은 강간 미수 사건으로 22살의 여자가 투팍을 상대로 고소한 것인데 다음 해까지 판결은 유보된다. 1994년은 투팍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우선 그는 Thug Life라는 그룹을 발전시키고 이와 동시에 이제는 그의 상징과도 같은 Thug Life 문신을 배에 새겨 넣는다. 이건 여태까지보다 더 강경히 과격한 갱스터의 입장을 지키겠다는 뜻이고 또 투팍이 어떠한 의미에서 진정한 친구들을 찾았다는 것으로도 할 수 있다. 이 멤버들은 비록 큰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투팍과 같이 하게 되고 후에 여러 멤버들이 아웃로우즈로 바뀌면서도 투팍의 곁에 남아서 그의 뒤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94년 초 영화 Above the Rim에 마약상인 버디로서 출연하게 되고 그와 Thug Life가 함께 부른 Pour Out a Little Liquor도 OST에 실려 200만 장 넘게 팔리게 된다. 이것은 안 좋아진 이미지 때문에 Higher Learning이나 Menace to Society에 출연하지 못한 그에게 다시 배우로서 유명세를 얻게 해주고 OST의 유례없는 성공으로 투팍은 다시 큰 주목을 받는 존재가 된다. 그러나 1994년 여름 2명의 소년이 또 경찰관을 죽이고 투팍의 노래 솔자스 스토리가 그들을 부추겼다고 말해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11월 30일에는 총격 사건에 휘말려 총을 복부에 3방, 머리에 2방을 맞고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수술 후 단지 3시간 만에 퇴원을 한다. 투팍은 이날 사건에 관련된 노래만 자그마치 10여 곡을 넘게 썼으며 마카벨리 앨범의 마지막 곡 Against All Odds에서는 많은 사실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투팍은 이 사건의 범인으로 노토리어스 빅과 퍼프 데디를 지목했으나 그들은 이를 모두 부인했다. 게다가 총격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에는 유보받았던 성폭력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1995년 2월 14일 투팍은 성폭행 사건 혐의가 인정되어 4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뉴욕에 있는 라이커 교도소에 가게 된다. 이로써 그가 이전 커리어들을 통해 쌓은 좋은 이미지는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다. 투팍은 나중에 젊은 흑인 남성으로서 성공의 길을 걸을 때에 많은 유혹들을 견뎌내지 못한 것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 성폭력 사건에서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논란들과는 관계없이 그의 음악은 성공을 거듭한다.
아직 투팍이 감옥에 있던 4월 1일, 투팍의 세 번째 솔로 앨범인 Me Against the World가 옥중 발매되고 싱글 Dear Mama 등의 히트에 힘입어 앨범은 곧 더블 플래티넘을 기록한다. 앨범이 발매될 때와 맞추어 투팍은 바이브지와 옥중 인터뷰를 가졌는데 투팍은 자신의 여태까지의 삶이 불행했던 어린 시절에 너무 지배받고 있었으며 마약과 술에서 벗어난 감옥 안에서의 날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얘기했다. 자신이 총을 5방 맞은 뒤에 처음으로 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의 삶은 그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 신이 내려준 기회일 것이라고도 말했다. 같은 해 8월 노토리어스 빅과 퍼프 데디 등의 배드보이 레코드 관계자들은 같은 잡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들이 투팍이 총을 맞은 일과 아무 관계가 없음을 주장한다. 1995년 10월 슈그나이트는 140만 달러를 보석금으로 지불하고 투팍을 교도소에서 빼내 자신의 데스로우 레코드에 소속시킨다. 계약 조건은 보석금으로 지불된 돈을 계약금 삼아 투팍이 3장의 앨범을 데스로우에서 발매한다는 조건이었다. 사후 발매되었던 앨범들도 대부분 이 시기에 구상된 것이다. 대략 150여 곡 정도 된다. All Eyes on Me가 1995년 10월에 레코딩되어 1996년 2월에 발매된다. 2장으로 이뤄진 이 앨범은 발매 후 2달 만인 1996년 4월에 플래티넘을 5회 달성하고 1998년까지 무려 9차례 플래티넘을 기록한다. 싱글로 발매된 How Do You Want It과 캘리포니아 러브가 빌보드 핫 100 1위를 달성한다. 참고로 8월에 발매된 How Do You Want It 싱글에 배드보이 레코드를 디스한 Hit It Up이 처음 공개되었다. All Eyes on Me는 솔로 래퍼가 발매한 역사상 첫 2장짜리 음반이었으며 Me Against the World에 이어 두 번째로 빌보드 200 및 탑 R&B 힙합 앨범스 차트 정상에 올라간다. 발매 첫 주 만에 56만 6천 장, 전량이 매진되었으며 1996년 말엔 600만 장이 팔려나갔다. 현재는 1000만 장이 넘게 팔렸다. 이는 그의 생전 커리어에 있어서 최정점의 상업적 성공이었다. 이렇게 힙합의 최정점에 서게 된 투팍이 1996년 퍼프 데디의 사주를 받은 사우스사이드 컴프턴 크립스 갱단원들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당대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던 래퍼가 도심 한가운데에서 총격으로 살해당했지만 오랫동안 진범이 잡히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많은 음모론을 파생시켰으며 6개월 후에는 투팍 일생의 라이벌이었던 노토리어스 빅도 같은 드라이브 바이 슈팅으로 살해당하며 미국 전역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다. 1996년 9월 7일 밤 투팍은 마이클 타이슨의 경기를 보러 가기 위해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데스로우 레코즈의 CEO인 슈그나이트를 비롯한 데스로우 사람들과 같이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MGM 호텔로 향했다. 경기 후 호텔 로비에서 투팍 일행은 크립스 갱단 멤버인 올랜도 앤더슨을 발견했다. 올랜도 앤더슨은 이전 레이크우드 쇼핑몰에서 데스로우와 연관되어 있는 파이리츠 갱단과 싸움을 벌인 전적이 있었다. 올랜도는 자신이 소속된 사우스사이드 크립스 갱단 및 몇 명과 함께 데스로우 일행에 맞섰는데 이때 데스로우의 래퍼였던 트레이디의 목에 있던 데스로우 목걸이 체인을 빼앗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MGM 호텔 로비에서 트레이디와 같이 동행하고 있던 투팍은 올랜도 앤더슨을 발견하자 바로 달려들어 그를 공격했고 뒤이어 데스로우 일행 전체가 그를 집중 구타했다. 이 상황은 당시 호텔 CCTV에 촬영되어 훗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상이 되었다. 폭행 사건 이후 호텔을 나온 투팍과 슈그나이트 일행은 검은색 BMW 750iL을 타고 자신들의 클럽인 662로 향했다. 사건의 진행은 11시부터 11시 5분까지 그들이 자동차에서 볼륨을 너무 크게 틀었다는 이유로 교통경찰에게 단속되었다가 풀려났다. 사건의 진행은 오후 11시부터 11시 5분까지 그들이 자동차에서 볼륨을 너무 크게 틀었다는 이유로 교통경찰에게 단속되었다가 풀려났다. 오후 11시 10분 맥심 호텔 앞에 위치한 코발 레인과 플라밍고 로드 사이 교차로에서 빨간 신호를 보고 차를 정지했는데 이때 여자 2명이 탄 차량이 왼편에 정차한 채 슈그와 투팍에게 말을 건네 시선을 빼앗았다. 슈그는 운전하느라 보지 못했으며 투팍은 차량의 썬루프 위로 몸을 일으켜서 여자들에게 클럽 662로 오라고 초대했다. 맨 앞엔 리드카, 왼쪽 옆에는 트레이본 레인, 가운데는 슈그와 투팍이, 뒤로는 프랭크 및 아웃로우즈 멤버들이 따라오고 있었다. 이 상황에 대해 한 프로파일러는 차로 둘러싸인 시팅 덕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한마디로 퇴로가 전부 막힌 상태였다. 오후 11시 15분 여자들이 말을 걸어 시선이 쏠린 사이 우측으로 흰색 캐딜락이 조용히 다가와 차량의 창문을 열고 투팍이 타고 있던 BMW 750iL의 오른편에 정차한 뒤 글록 22를 꺼내들고 이들을 향해 집중 사격을 가했다. 글록 22에서 발사된 탄환 11발 중 9발이 투팍에게 집중되어 겨눠졌고 한 발은 운전 중이던 슈그나잇의 머리에 아슬아슬하게 비껴갔다. 투팍은 그중 4발을 신체에 맞았으며 2발은 가슴에, 1발은 팔에, 그리고 나머지 1발은 대퇴부에 명중되었는데 가슴에 맞은 2발 중 1발은 그의 오른쪽 폐에 꽂혀 치명적인 호흡곤란을 일으켰다. 이 사건 이후 이 차는 말끔히 수리된 상태로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셀레브리티 카스 라스베이거스 매장에 전시되어 있으며 미국 TV 프로그램 전당포 사나이들에서 주인공들이 이 차를 알아보러 가는 에피소드에 나온다. 총격 사건 이후 경찰은 슈그나이트와 투팍을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투팍은 6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호흡기에 의지하게 되었다. 데스로우의 아티스트이자 투팍의 절친이었던 데니 보이는 당시 투팍이 있었던 병실에 끊임없이 계속되었던 살해 위협에 대해 증언했다. 아웃로즈 멤버였던 나폴레옹의 말에 의하면 투팍의 병실은 병원 1층이었고 창문을 통해 건물 밖에서 쉽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투팍을 완전히 끝내버리겠다는 위협이 병원 전화를 통해 계속해서 들려오자 아웃로즈 멤버들이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섰다고 한다. 1996년 9월 13일 오후 4시 3분 투팍은 결국 향년 25세라는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투팍의 시신은 다음날 화장되었다.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였던 올랜더 앤더슨은 생전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고 투팍의 사망으로부터 불과 2년 뒤 자신을 아끼면서 길러준 할머니를 잃고 술을 마신 상태로 동네에서 자신이 돈을 빌려줬던 갱단 멤버와 마주치게 되었다. 여기서 트러블이 생겼고 총격전 끝에 올랜더는 총에 맞아 사망했다. 당시 투팍은 데스로우와 3장의 앨범을 낼 것으로 계약되어 있었다. 이미 4집 All Eyes on Me를 내고 곧 자신의 4호 앨범이 되는 The Don't Killuminati, The 7-Day Theory 작업을 끝냈던 투팍은 자신의 지인들에게 빨리 마지막 3번째 앨범을 내고 데스로우를 나와서 자신의 레이블인 마카벨리를 세울 계획임을 공공연히 밝힌 바 있지만 슈퍼스타를 잡고 싶었던 슈그나이트는 투팍에게 그러지 말고 데스로우 이스트라는 데스로우의 자회사를 세울 테니 이를 투팍이 이끌 것을 추천했다. 이러한 상황 역시 슈그나이트가 투팍 살인에 가담했다는 루머의 근거로 쓰이기 매우 좋았다. 그러나 이후 이것은 곧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투팍 사후 다큐멘터리에서 투팍의 보디가드는 비포르 아이 웨이크에서 투팍 사고 후 슈그가 데스로우 레코드 내에서 스태프들을 모아놓고 이 상황에 대해 분노하는 모습에 대해 소회한다. 더 킬링 오브 투팍 샤커의 저자 저널리스트 케이티 스캇도 슈그 공범설에 대해 부정했다. 1996년 당시 사건을 담당하고 조사했던 라스베이거스 경찰 소속 브렌트 베커도 슈그의 공범 가능성은 없음을 확인했다. 무엇보다 슈그는 투팍을 죽일 타당한 이유가 없었다. 저작권료 때문에 투팍을 죽였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어차피 투팍의 사후 저작권료는 그의 어머니였던 아페니 샤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었고 실제로 어머니가 전액 수령했다. 게다가 슈그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석방 상태에 있었으므로 살해에 동조할 이유가 없었다. 게다가 당시 투팍은 데스로우와의 계약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즉 본인에게 큰 돈을 벌어다 주었고 앞으로도 활약할 인기 아티스트를 어떤 명분도 없이 본인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해친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되는 부분이다. 시기적으로도 투팍은 2장으로 이뤄진 전례 없는 볼륨의 All Eyes on Me 앨범을 내면서 음악적 성취는 물론이고 상업적으로도 엄청난 대성공을 거두고 있었으며 이는 단지 데스로우에서의 첫 앨범일 뿐이었다. 투팍은 이용 가치가 떨어지거나 말을 안 듣는 골칫덩이가 아니라 창출해낼 금전적 가치가 앞으로도 얼마나 커질지 알 수 없는 보물 같은 존재였다. 그러므로 슈그 공범설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주장이다. 투팍의 사망 사건 등을 다룬 키피디의 자서전인 컴튼 스트릿 레전드의 내용을 보면 투팍에게 총격이 가해지던 때 총알 중 한 발이 슈그나잇의 머리를 아슬아슬하게 빗나간 것을 잘못 보고 슈그가 총에 맞은 줄 알고 죽었다고 확신했다고 한다. 때문에 슈그나이트는 당연히 공범이 아니다.
사실 총격 당시 슈그는 캐딜락 조수석에 타 있는 그의 친구였던 키피디가 타고 있는 것을 목격했었다. 그러나 스니치를 용납하지 않는 후드의 암묵적 룰 때문에 총격 사건 이후 언론의 인터뷰에서도 범인을 알아도 말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행동은 당시 데스로우 내부 스눕독을 포함한 동료 래퍼들과 직원들이 슈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스눕독은 1997년 데스로우 레코드를 탈퇴하면서 가진 인터뷰에서 슈그가 투팍을 살해한 것이라고 언론에 이야기함으로써 인터넷에서 슈그 살해설 음모론이 불이 붙게 되었다. 투팍 사망 당시 보디가드였던 프랭크 알렉산더가 생전 이 소재를 활용해 레기 라이트가 배후에서 투팍을 죽이는 데 설계했다는 음모론을 주장하며 다큐멘터리도 제작했었다. 그러나 투팍의 사망에 분노한 슈그 나이트는 복수를 이유로 비기 살인 사건에는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컴튼 지역에서 마약 거래로 유명했던 갱단 멤버이자 올랜더 앤더슨의 삼촌인 드웨인 키피디 데이비스는 투팍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조카인 올랜도와 함께 마이클 타이슨의 경기를 보러 갔고 그날 밤 투팍에게 총격을 가했던 차에 탑승했던 사람 중 하나였다. 즉, 그는 모든 것을 전부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키피디는 사건 이후 여러 인터뷰는 물론이고 컴튼 스트릿 레전드라는 자신의 자서전까지 내면서 수차례에 걸쳐 당시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의 인터뷰 클립들은 유튜브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소속 형사로 일했었던 그렉 케이딩은 본래 LA에서 살해당한 노토리어스 빅의 사망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었다. 그런데 그는 그 과정에서 오히려 라스베이거스에서 일어난 투팍 살인 사건과 키피디에 대한 연관점들을 알아내기 시작했고 라스베이거스 경찰국의 협조를 얻어 투팍 살인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렉 헤이딩은 투팍 사망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키피디에게 다른 확실한 죄목을 빌미삼아 으름장을 주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마약상이었던 키피디의 불법 마약류 소지 및 판매 사실은 이에 적합했다. 그 결과 2009년 그렉 헤이딩은 다른 형사 한 명과 함께 키피디에게 그의 마약 거래 혐의는 물론 투팍 살인에 관련해서 자신이 수사로 밝혀낸 것들을 나열하며 키피디가 투팍 사망에 대해 입을 열지 않으면 그를 체포할 것임을 밝혔다. 당시 40대 후반의 나이에 암 투병 중이던 키피디는 감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았고 결국 모든 사실을 그렉 헤이딩에게 밝히기로 결정했다. 키피디의 자백 과정에서 키피디와 그렉 헤이딩 및 다른 한 명의 형사는 제한자 합의를 약속했다. 제한자 합의란 미국 연방검사 혹은 형사와 피고인 또는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 간의 서면 계약으로 피고인이 형사에게 유용한 사실적 정보를 제공하기로 동의하는 것이며 수사를 받는 이가 제한자 합의로 그 현장에서 자백하는 진술은 기소용으로 쓰이지 않는다. 즉, 제한자 합의가 이루어진 그 자리에서 털어놓는 내용만큼은 진술을 하는 사람을 구속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그렉 헤이딩 형사는 키피디의 입에서 그가 투팍 살인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자백받았음에도 그 현장에서 쓰인 자백은 제한자 합의에 따라 그를 체포하는 데 쓰이지 않았다. 참고로 그렉 헤이딩이 다른 형사 한 명을 대동한 이유는 제한자 합의에는 최소 2명의 형사가 필요해서였다. 둘 중 하나가 나중에 은퇴하거나 죽어서 형사 일을 하지 않더라도 혹시나 나중에 키피디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제한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다른 곳에서 밝힐 경우에는 여전히 형사로 활동하는 나머지 한 명이 그를 체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키피디는 제한자 합의라는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그 자리에서 그렉 헤이딩에게 자백한 내용이 앞으로 평생 기소용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이해했다. 이것은 면책 약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이없게도 자신이 모든 걸 털어놓음으로써 영원히 투팍 사망에 관련해 면책을 받았다고 착각한 것이었다. 실제로 키피디와 그렉 헤이딩은 블라드TV라는 유튜브 채널에 따로따로 출연한 바가 있는데 이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키피디는 자신이 아예 면책을 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그렉 헤이딩은 이것이 제한자 합의였다고 말한 바 있다. 때문에 키피디는 체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무용담 마냥 여기저기서 떠벌리고 다녔고 자서전과 인터뷰들을 통한 수익 및 유명세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키피디의 이런 행보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모았고 경찰국은 그가 스스로 말하고 다닌 것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투팍 살인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자신의 조카 올랜도가 투팍 및 데스로우 일행에게 폭행을 당하자 키피디는 복수를 결심했다고 한다. 키피디는 자신과 관련된 갱스터 에릭 본집 마틴으로부터 권총을 넘겨받았다. 키피디 측은 투팍과 슈그나잇이 662로 갈 줄 알았기 때문에 대기를 타고 있었으나 1시간 넘게 그들이 나타나지 않자 그냥 호텔로 돌아가기로 했다. 키피디는 차를 흰색 캐딜락으로 바꿔 탄 후 조수석에 앉아 집이 넘겨준 권총을 올랜도와 디안드레 스미스라는 다른 한 명이 타고 있던 뒷좌석으로 넘겼다. 그런데 키피디 일행은 차를 타고 가는 길에 투팍이 검은색 BMW 밖으로 몸을 내밀며 팬들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당연히 이들은 투팍이 타고 있는 차를 쫓아 조금 후 그들이 신호에 걸려 멈춰 있을 때 바로 옆으로 접근했다. 그 차 안에는 투팍과 슈그나이트가 있었으며 슈그와 키피디는 눈이 마주쳤다. 이내 키피디 차의 뒷자리에서부터 투팍에게 연속으로 총격이 가해졌고 키피디 일행은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가 호텔로 돌아갔다. 키피디는 자신들의 차가 투팍의 차 옆으로 접근하자 투팍이 총을 꺼내려고 했다거나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고 주장했는데 투팍과 슈그나이트의 차에는 총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키피디는 뒷좌석에 타고 있던 올랜도 앤더슨과 디안드레 스미스 둘 중 누가 투팍을 쐈는지는 밝히기를 거부했다. 사람들은 디안드레 스미스가 투팍의 차와 더 가까운 자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방아쇠를 당겼다고 보는 편이다. 참고로 키피디는 슈그나이트와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로 학교까지 같이 나온 관계였다. 때문에 나중에 슈그나이트와 데스로우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시리즈 데스로우 크로니클에 출연하기도 했다. 그리고 여기서도 자신이 그날 밤 벌인 행적에 대해 말했다. 여기서 줄곧 투팍의 사망과 관련해 끊임없는 의심을 받아온 배드보이 레코즈의 CEO 퍼프데디가 연결된다. 키피디는 1990년대 초반에 마약 거래를 하면서 집을 알게 되었고 집을 통해 퍼프데디를 만나게 되었다. 1995년 9월 23일 애틀랜타에서 열린 파티에 슈그나잇과 퍼프데디 둘 다 참여했고 여기서 총격을 포함한 큰 싸움이 일어났다. 이 둘이 총을 쏜 것은 아니었지만 슈그나잇은 이러한 소동에 퍼프데디의 멱살을 잡고 너가 꾸민 짓이냐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벌어진 싸움에서 슈그나잇의 친구였던 빅 제이크가 사망하기도 했다. 이후 퍼프데디, 집, 키피디 3명은 한 스트릿 클럽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었는데 퍼프데디는 그들에게 투팍과 슈그나잇을 죽이면 100만 불을 넘기겠다고 제안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누구든 데스로우 체인을 뺏어오는 사람에게 $10,000를 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 레이크우드 쇼핑몰에서의 싸움이 일어나자 트레이디의 데스로우 체인이 노려졌던 것이다. 그리고 투팍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총격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퍼프데디는 키피디와 집에게 그들의 소행이 맞냐고 물었고 키피디는 맞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투팍의 사후 FBI가 키피디에게 말하길 퍼프데디는 실제로 100만 불을 집에게 넘겼는데 그 돈을 집이 모두 독차지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키피디 본인은 한 푼도 못 받았다. 추가로 집은 이 사건 이후 얼마 안 가 자신의 나이트클럽을 열기도 했다. 퍼프데디는 사우스 사이드 크립스와도 아는 사이였다. 물론 퍼프데디는 이런 얘기를 완강히 부인한 바 있었다. 그러나 2024년 7월 25일 한창 디디게이트로 떠들썩한 중에 법원 문서로 퍼프데디가 암살자에게 $1,000,000를 지급해 투팍 샤커 암살을 의뢰했음이 드러나 결국 투팍을 살해하라고 한 의뢰자가 퍼프데디라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2023년 7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경찰국은 라스베이거스 외곽의 한 주택을 수색했다고 밝혔다. 네바다주에는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다. 2023년 9월 30일 미국 경찰이 27년 만에 투팍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키피디를 검거했다.